안녕하세요. 저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제 인생이 참 한편의 영화 같았어요. 물론 행복한 이야기는 아니었고, 참 다사다난하고 굴곡도 많은, 아니, 주로 힘들고 난관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글로 꼭 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함께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습니다. 정확하게 생후 30일이 되던 날에 부모에게 버려진 저는 쭉 고아원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모습인지, 목소리는 어떤지, 어떤 냄새가 나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점점 성장을 하면서 학교에 있는 다른 친구들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 심해졌죠. 왜 나를 버렸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그럴 거면 나를 왜 낳은 건지, 내 엄마라는 사람은 대체 어떤 인간인 건지 궁금했습니다. 원망이란 마음을 모를 정도로 어렸을 때 원장님께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원장님, 제 엄마는 어디 있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글쎄, 유빈이는 엄마가 궁금하니? 네, 그렇구나. 그런데 원장님도 유빈이 엄마를 보지 못했어. 왜요? 유빈이 엄마가 원장님 없을 때 유빈이를 맡기고 갔거든. 그래서 못 봤어. 버리고 갔네요. 그 이후로 원장님한테 어머니가 궁금하다는 것은 물론 어머니에 대한 어떤 것도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 원망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날 버리고 갔다는 걸 안 그 순간부터요. 뭐가 그리 급하고 뭘 그렇게 숨기고 싶었으면 나를 말도 없이 버리고 간 건지 너무 미웠습니다. 저는 출생신고도 되어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기 때 맞아야 하는 예방접종 같은 것도 하나도 못 맞았었죠. 아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누구나 다 하는 출생신고도 예방접종도 안 한 건지 정말 미웠습니다. 그 때문인 건지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고아원에서 누구 하나 감기라도 걸리면 다음날 바로 끙끙 앓고 체력도 좋지 않아서 바깥 활동도 잘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가까워야 하고 가장 많이 의지해야 할 고아원 친구들하고도 잘 붙어 다니지 못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혼자 있을수록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대부분은 우울한 생각,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어 도달한 결과는 어머니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진 않잖아요. 저는 8살에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구걸하진 않았습니다. 고아원 원장님과 고아원에 계신 선생님들은 절 사랑하셨으니까요. 제가 아프면 진심으로 걱정하고 정성껏 돌봐주시고 제가 바깥 활동을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생각이 많고 우울한 저를 보듬어 주셨습니다. 초등학생 때였지만 그때도 정말 못된 학교 선생님들이 많았거든요. 모두가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체육 시간에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어린애가 벌써부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징징거리냐면서 혼난 적도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잠깐 딴 생각하면 벌 주는 걸로 모자라서 고아라는 이유로 들어야 하는 모욕적인 말을 뱉던 선생님도 있었죠. 그렇기에 더 고아원 선생님들과 원장님들에게 애착을 가졌습니다. 거기 오는 봉사자분들도 모두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어머니가 날 사랑하지 않고 나는 남들과 달라도 이곳에서 맘 편히 살면 그걸로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가 또 한 번 상처와 시련을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고아원에 오는 봉사자분들은 다양했습니다. 연령대도 다양했고 성격도 다양했고 오는 횟수도 다양했습니다. 한 번 오고 많은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제가 아주 아기 때부터 꾸준히 오시는 할머니도 계시고 부부나 가족들끼리 가끔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땐 제가 9살이 되기 전 겨울이었습니다. 주말에 혼자 벤치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부부로 보이는 아주머니랑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안녕? 아주머니가 제게 오렌지 주스를 줬습니다. 저는 꾸벅 인사를 하고 주스를 받아서 먹었습니다. 아줌마랑 아저씨는 봉사하러 왔어. 이름이 유빈이지? 책 읽고 있었어? 무슨 책 읽는지 아줌마가 물어봐도 될까? 봉사를 하러 왔다는 부부. 그런데 이 사람들을 저는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원장님이랑 마당 한쪽에서 아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는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종종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를 입양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제게 이것저것을 물어봤습니다.
좋아하는 만화는 뭔지, 좋아하는 색깔은 어떤 건지, 학교 생활은 어떤지,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는지 등등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부터 너무나 사적인 것까지 모두 물어봤습니다. 어렸던 저는 모든 걸 솔직하게 다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 부부는 한 달을 더 고아원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저를 관찰하는 것 같아 그 눈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매주 제가 좋아하는 만화의 장난감이나 제가 좋아하는 색의 필기구를 사다 주니 어리고 단순했던 저는 절로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랑 아저씨가 좋은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도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아저씨는 대학교 교수라고 했고 아주머니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둘 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며 번듯한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늦지막히 결혼을 했는데 3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병원에서 불임 판정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장님하고 대화하는 걸 엿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우는 아주머니를 보니 더 마음이 갔습니다. 그리고 딱 한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이번엔 예쁜 곰인형을 사다 주셨습니다. 그 인형이 너무 예뻐서 꼭 껴안고 좋아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제게 물어봤습니다. 아줌마 아저씨랑 갈래? 그렇게 저는 입양되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저한테 같이 가자고 하고 일주일 뒤에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차를 타고 그분들이 사는 집으로 갔습니다. 너무 두근거렸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집은 아주 깔끔하고 넓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제 방이 있다며 저를 데려갔습니다. 깔끔한 흰 벽지의 방에 핑크색 이불이 있는 침대, 책상과 의자, 여러 권의 책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 가족을 얻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어머니를 대신해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내게 온 거라고 생각하니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빈이 이제 아저씨한테 아빠라고 해야지. 네? 아저씨한테는 아빠, 아줌마한테는 엄마라고 해. 그래야 진짜 가족이고 진짜 우리 아이지. 알겠지? 놀랍게도 제가 그들의 집에 간 첫날 했던 얘기입니다. 왜 그걸 그렇게 강요하고 고집을 했는지 제가 실수로라도 엄마 아빠 소리를 안 하면 잡아먹을 듯이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제가 자신들이 원하는 아이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몸이 약하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활기차고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더라고요. 그래서 수영도 시키고 주말엔 등산도 갔습니다. 제가 추위도 되게 많이 타거든요. 수영을 하는데 물도 너무 차갑고 너무 힘들고 못하겠어서 막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저를 데려가더니 탈의실에서 저를 엄청 혼냈습니다. 왜 이것도 못하냐고요. 또 제가 리더십 있는 아이로 자라기를 바란다면서 2학년 되었을 때 반장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전학 간 지도 얼마 안 되었고 공부도 잘 못하고 리더십 같은 건 아예 없었으니까요. 그날 반장 선거에서 떨어져서 저는 또 혼났습니다. 그렇게 매일 시도하고 실패하고 혼나고의 반복이었습니다. 애초에 저와 맞지 않는 옷을 입히려 하니 실패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저는 혼자 책 읽기를 좋아하고 밖보다는 집을 좋아하고 말수가 적은 아이였습니다. 있는 그대로로 사랑받지 못한다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파양당하던 날 그들이 했던 대화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기우기 편하게 말 잘 듣고 얌전한 애로 데려왔더니 이게 뭐야? 그러게요. 왜 저런 애를 데려와서 괜히 시간 낭비, 돈 낭비. 얌전한 애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음침해. 기분 나빠요. 저보고 음침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큰 상처였습니다. 고작 9살짜리가 들을 말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을 것을,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 학창시절엔 친구가 없었습니다. 고아원에서는 또래 애들이랑 그래도 좀 어울리긴 했거든요. 같이 아픔이 있다 보니 저처럼 사람을 싫어하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마음이 통하기도 하고 같이 생활을 하니까 좀 어울리긴 했는데
학교 친구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저랑은 다른 애들이라고 생각하니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거든요. 아니, 안 그랬다고 해도 저한테 다가오는 애들조차 없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고아인 걸. 그렇기에 저를 좋아하지도, 그렇다고 싫어하지도 않고 그냥 없는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아무리 혼자인 게 좋다지만 그렇게 투명인간 취급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학창 시절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봉사 자주 오시는 어떤 할머니께서 제게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유빈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거라. 마음 가는 대로 해. 네가 노력해서 관계를 만들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내키지 않으면 혼자 있어도 괜찮아. 누구나 다 잘 어울리고 언제까지고 함께 지낼 수는 없어. 그렇지만 내키지 않은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고 상처만 남는단다. 모든 게 어렵고 복잡할 나이지만 그 모든 것들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할머니는 제가 아주 아기 때부터, 제가 고아원에 있기 전부터 봉사를 꾸준히 오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원장님과도 아주 친분이 두터웠고 마음씨가 정말 따뜻하신 분이었어서 많은 아이들이 그분을 따랐습니다. 할머니는 생각이 많은 제게 항상 마음이 가는 대로 하라고 해주셨습니다. 할머니와 대화하고 있으면 큰 파도가 연달아 치던 복잡한 마음이 조금은 잔잔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분이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이 의지하고 믿었던 어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 말씀대로 내키지 않은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저는 쭉 음침한 아이로 지냈습니다. 그렇게 보호도 끝나고 고등학교 졸업도 했습니다. 저는 고아원 출신 아이들 중에서도 사회에서 잘 지낸 편이었습니다. 운 좋게 기숙사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지원금, 장학금 받으면서 대학교 다니다가 졸업 후 월세집 얻으면서 바로 취직까지 할 수 있었거든요. 원장님도 선생님들도 다 놀라셨습니다. 사실 제가 보호 종료될 때 다들 엄청 걱정하셨습니다. 학교 생활도 잘 못하고 고아원에서 겉돌던 아이였는데 사회에 나갔을 때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셨던 건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역시 혼자 있을 때 강한 사람이었는지 예상외로 순조롭게 척척해 나갔습니다. 여전히 사람과의 관계는 어려웠지만요. 제가 바라던 꿈이 확실했기에 더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 때 학교에서 연극을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연극 대본을 쓰는 극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워낙 어릴 때부터 혼자 책도 많이 읽다 보니 글 쓰는 것도 좋아했고요. 하지만 여건이 안 좋으니까 따로 학원 같은 건 못 다녔고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께 도움을 좀 받아서 문예 창작과 수석으로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학교에 들어갔고 기숙사 생활도 하게 되었는데 앞서 말했다시피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입학 초기에 제가 수석이니까 다들 관심을 많이 줬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쓰는지, 어떻게 글을 쓰는지, 얼마나 잘 쓰는지 다들 궁금해했죠. 하지만 숫기도 없고 사람 대하는 게 어려웠던 저는 제 마음속 벽을 허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 의도와는 다르게 그들에게 상처 아닌 상처를 줄 때도 있었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둘 저에 대한 관심을 접고 저는 또다시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었죠.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혼자라는 감정, 외로운 감정이 다시 생겨났습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절대 못 사는 동물이잖아요. 사랑이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남녀관계든 우정이든 가족 간의 사랑이든 간에요. 혼자라는 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제 혼자라면 지긋지긋했나 봅니다. 그리고 대학교 가서 더 다양한 사람도 알게 되고 다양한 환경,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보니 새롭기도 했고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고 싶었습니다. 사랑을 하고 사랑을 주고 싶었죠. 고아원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요. 이제 제가 노력해야 할 때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땐 이미 주변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동기들도 선배들도 후배들도 모두 제겐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동아리도 딱히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독서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를 사랑해주는, 제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죠.
책만 읽을 줄 알았던 동아리는 나름 재밌었습니다. 책을 읽고 감상문을 자유롭게 얘기해보는 시간도 있었는데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서 새롭고 소중한 경험이었죠. 그렇다고 자기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고 남의 의견을 수용할 줄 아는 태도들이었습니다. 동아리에 들어오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아리 사람들도 모두 친절했습니다. 제가 그때 2학년이었는데 대부분 선배들이었거든요. 과도 다 달라서 각 과의 소문이나 교수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더 재밌었습니다. 다들 동아리에서 거의 막내였던 저를 잘 챙겨주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공계열의 복학생 남자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저를 잘 챙겨줬습니다. 어느 날은 동아리 회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한 선배가 큰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게 되어서 축하하는 의미로 다 같이 술자리를 가지게 된 거였죠. 술을 잘 하지 못했던 저는 술을 좀 먹다가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숨 돌리고 있는데 그 복학생 선배가 따라 나오더라고요. 유빈아, 많이 먹었어? 아, 상혁 선배, 조금요. 제가 술을 잘 못해서요. 안에 엄청 시끄럽지? 하하, 그래도 재밌어요. 네 글 좋더라. 네? 작년에 너희과 졸업작품집 봤어. 아, 정말요? 부끄럽네요. 그때 주제 잘못 알아서 다시 쓰느라 급하게 썼는데. 그래? 너무 좋던데. 재밌었어. 캐릭터도 확실하고. 내가 이과지만 책 엄청 좋아하거든. 쓰는 건 소질없지만 보는 건 좋아해. 그런데 네 글 정말 좋아. 멋진 작가가 될 것 같아. 정말요? 그런 응원은 처음이었습니다. 볼이 빨간 걸 보니 선배가 조금 취한 듯 했지만 취중 진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그렇게 저를 응원해주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뭔가 부끄러우면서도 자신감이 충전되는 것 같고 열정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손발이 간질간질한 게 오묘한 감정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선배랑 좀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동아리 모임이 없는 날에도 서점에 같이 가자는 핑계, 책을 같이 읽자는 핑계를 대면서 거의 매일 만남을 가졌습니다. 제가 사람을 대하는 게 많이 서툰데도 선배는 불편해하는 기색 없이 항상 저와 가까워지려고 노력했고, 저도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자연스럽게 약속을 잡으면 좋을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이 소중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동아리 들어가고 반년쯤이 되었을 때 선배가 고백을 했고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선배가 복학을 해서 저보다 학번은 선배였지만 학년은 같았거든요. 같은 해에 졸업하고 선배는 대학원에 가고 저는 출판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원래는 바로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등단하는 것도 쉽지 않고 무엇보다 생활비를 벌어야 했거든요. 회사 다니면서도 글은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 일단 출판사에서 어떤 글이 들어오고 나가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시장 파악부터 해보자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러는 동안에도 선배는 제게 많은 의지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건강한 연인의 관계를 잘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선배가 대학원에 졸업할 무렵이었습니다. 그쯤부터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와, 저 집 정말 예쁘다.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저런 집 지어서 살면 좋겠다. 그지? 어, 그러게 예쁘네. 자기 닮은 딸이랑 나 닮은 아들이랑 낳아서 마당에서 뛰어놀면 재밌겠다. 자기를 위한 서재도 만들어줄게. 책이 엄청 많아야 하니까 서재도 엄청 커야겠지? 그래, 고마워. 유빈아, 왜 이런 얘기만 나오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지 물어봐도 될까?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아니면 나랑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거야? 저도 물론 그 사람과의 미래를 꿈꾸고 함께할 생활에 대한 환상이 있었지만 제 처지가 그렇잖아요.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기에 힘든. 선배에게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는 말했지만 자세한 사항은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두려웠거든요. 또 버림받을까봐.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깊게 관계를 유지하게 될 줄도 몰랐고요. 저는 사랑받기 힘든 사람이니까 또 얼마 못 가 버려질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제 과거를 밝히지 않았던 건데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때가 타이밍인 것 같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어디서 왔는지, 제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전부 다요. 고아원 출신인 것도 그때 처음 고백했습니다. 파양당한 것도 고백하고 학창시절에 친구 하나 없이 음침한 사람이었다는 것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말하면서도 너무 두려웠습니다. 나를 떠나겠구나. 부모에게 버려질 만큼 볼품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겠구나. 거의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제 이야기가 끝나자 선배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힘들었겠네. 왜 이제 말했어? 언제 말하나?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 생각하니까 속상하다. 나는 네가 어디서 왔건 어떤 일을 겪었건 아무것도 상관없어. 유빈이 너는 그냥 너야. 나는 네 전부를 사랑해. 나 이번에 상반기 공채 합격했어. 다음 달부터 바로 연수 갈 것 같아. 나 너한테 부족하지 않게 사랑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결혼할래, 유빈아?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버려질 각오를 하고 털어놓은 말들에 선배는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저를 사랑한다고, 앞으로도 사랑해줄 수 있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날 한참 눈물을 쏟았습니다. 누가 보면 진짜 남자친구한테 차인 사람처럼 울었습니다. 그 상황이 믿기지가 않고 너무 감격스럽고 선배한테 너무 고마워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본격적으로 하나가 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프로포즈를 받은 후 결혼 준비가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큰 난관이 하나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제 시부모님이 되실 분들의 허락이었습니다. 선배가 외동아들의 3대 독자였거든요. 남들은 그게 무슨 상관이냐 했지만 솔직히 얼마나 애지중지 귀하게 컸을지 눈에 훤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이 저같이 부모도 없는 사람한테 보내기는 쉽지 않겠죠. 대학교 졸업식 때 잠깐 뵌 적이 있었는데 두 분 다 인상도 좋으시고 저한테 같이 밥 먹자고도 하셨거든요. 그땐 불편해서 일이 있어서 가봐야 한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상견례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 허락받으러 인사드리러 가는 날 정말 너무 긴장이 되어서 청심환까지 먹었습니다. 아이, 그렇게 긴장할 필요 없다니까. 내가 유빈이가 걱정하는 것들 다 말씀드려놨어. 그래도 선배한테 듣는 거랑 직접 보시는 거랑은 다르니까. 괜찮아. 두 분 다 그렇게 꽉 막히신 분들 아니야. 선배 부모님이 허락 안 하시면 나 결혼 안 해. 진짜야. 누구한테 미움받는 거 나 하나로 좋게. 선배까지 부모님 미움 사면서 나랑 결혼하려고 하지 마. 알겠지? 또 말 안 예쁘게 한다.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 마. 여유로운 선배와 다르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청심환도 효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쿵쾅거림은 시부모님을 마주하자 더 세졌습니다. 한식당의 커다란 룸에 마주한 저희 네 사람 사이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느낀 선배가 얼른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저도 뭔가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물 따라 드릴게요. 어머님, 아버님. 저는 컵에 물을 따라 시부모님 앞에 놔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대답도 없으셨습니다. 역시 내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어떤 모진 말을 듣게 될까 걱정했습니다. 분위기를 풀어보려 선배가 몇 마디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 식사가 도착했고 아버님을 시작으로 차례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때 조금 서러웠습니다. 차라리 싫으면 싫다고 결혼하지 말라고 말이라도 해주시지.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듯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더 비참한 기분이었거든요. 그래도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순 없으니까 뭐라도 해보려고 떡갈비를 어머님 접시에 놔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제 손을 탁 잡으시더니 말하셨습니다. 하지 마요. 네? 네? 어머니 뭐라고요? 하지 마요. 내려놔요. 아, 네. 어머님의 말에 아버님과 선배도 놀랐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집게를 내려놓고 멋쩍게 앉았습니다. 어머님은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오늘 이상하시네, 진짜. 놀란 선배가 저와 어머님의 눈치를 살피며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고개를 숙인 채 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 하는 말 같았는데 너무 작아서 들리지 않아 되물었습니다. 어머님, 뭐라고? 그때였습니다. 고개 숙인 어머님의 얼굴에서 무언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건 분명 눈물이었습니다. 저희 세 사람은 너무 당황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눈물이 범벅된 얼굴을 드시면서 저를 보며 말하셨습니다. 내가 할 테니까 하지 말라고요. 이제 내가 다 할게요. 유빈 씨, 나도 부려먹고 우리 남편도 부려먹고 상혁이도 부려먹어요. 이제 뭐든 우리가 다 해줄게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어떻게 그런 일을 다 겪었을까? 고마워요. 우리 상혁이 선택해줘서. 지금까지 못 받은 사랑 우리가 줄게요. 어머님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터졌습니다. 감동을 받기도 전에 눈물이 먼저 반응한 듯 쉴 새 없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렇게 저의 상견례 자리는 눈물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어머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상견례 날 아무 말도 없으셨던 이유가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을 통해 얘기를 들으셨을 때에도 마음이 먹먹하셨는데 직접 마주하니 이렇게 어리고 맑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고생을 겪고 컸는지 제가 겪었을 상처와 아픔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 같아서 입을 열면 눈물이 터질까봐 말씀을 아끼신 거라고 하셨습니다. 상견례 이후부터 결혼 준비는 아주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들 싸우고 헤어지고 한다길래 내심 걱정을 했는데 남편과 저는 원래 취향이 잘 맞아서 그랬는지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굳이 꼽자면 비어있을 제 혼주석과 신부 쪽만 횡할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다 할 결론을 못 내리고 있었는데 그때 시부모님께서 먼저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식장에서 혼주석을 아예 빼고 촛불 점화 같은 거 아예 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정말 혼주석 없이 진행했고 입장도 저랑 남편이랑 같이 했습니다. 가족 사진 찍을 때는 사진 기자님께 미리 말씀드려서 남편 쪽 친척들이 저랑 남편 뒤에 골고루 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나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배려받고 관심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또 한 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아, 결혼 준비할 때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소설가로 등단하고 출판사랑 계약까지 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토록 꿈꾸던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죠. 식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가 된 후 저는 다니던 출판사를 그만두고 작가의 길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 제 작품을 내는 일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지만 제 삶과 일 모두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게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작품을 끝내고 책이 나오기 직전에 저희 부부에게 소중한 선물이 찾아와 줬습니다. 사실 2세에 대한 계획은 뚜렷하게 정해놓진 않았습니다. 자신이 없었거든요. 제가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고 그게 얼마나 힘들지 가늠이 가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내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저는 부모를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아이를 대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임신 테스트기의 두 줄을 보고도 기쁜 마음보다는 걱정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남편은 방방 뛰고 고맙다며 엄청 좋아했죠. 왜 그래, 유빈아? 기쁘지 않아? 기쁜데 걱정돼서. 아니, 사실은 걱정이 더 많이 돼. 나는 엄마가 없잖아. 엄마는 어떻게 하는 거지? 유빈아, 네가 무슨 걱정하는지 아는데 내가 보기엔 너는 분명 좋은 엄마가 될 거야. 우리 아이를 사랑해주면 돼. 그걸 표현해주면 되고 그게 좋은 부모 아닐까? 나도 처음이라 많이 부족하겠지만 우리 같이 잘해보자. 우리 아이 잘 키워보자. 잘 키워보자. 저는 그때부터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제가 또 책 읽는 것 하나는 자신 있잖아요. 그때 나온 육아서적은 거의 다 읽어봤습니다. 임신의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아이가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는지, 시기별 특징은 뭔지부터 시작해서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전부 다 외워버리겠다는 의지로 책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출산일이 점점 가까워졌고 예정일 일주일 전에 15시간의 진통 끝에 사랑하는 제 딸을 만났습니다. 와, 정말 그때 감격은 뭐라 표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는 뻔한 말로는 부족한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막상 아이를 키우는 일은 완전히 다른 세계더라고요. 책에 나온 대로 아이가 2시간마다 자다 깨서 모유를 먹고 대변을 하루에 6번 정도 싸고 밤에는 잠을 잘 자는 그런 건 정말 책에만 존재하던 이야기였습니다. 분명 배불리 먹고 변도 잘 봤는데 왜 계속 우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고 갑자기 토라도 하면 놀라서 저도 같이 울고 팔이 떨어져라 안아 재우다가 내려놓기라도 하면 자지러지게 우는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한 게 육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데도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눈물이 날 것만큼 행복하고 세상에 이런 천사가 또 있을까 싶게 예뻤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엄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30년 가까이 원망만 하며 살았는데 처음으로 엄마의 사정이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를 왜 버렸을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인데 무슨 사정이 있던 걸까?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아기를 버리는 베이비박스들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왔고 그거와 관련된 기사도 자주 보였습니다. 제가 더 신경을 써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그런 사람들의 스토리가 눈에 밟히면서 어머니는 대체 무슨 사정을 가지고 있었던 건지 궁금했습니다. 나 엄마가 궁금해. 그래? 같이 찾아볼까? 뜬금없는 제 말에 남편은 놀라는 기색도 없이 같이 찾아보자고 해주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날 제가 지내던 고아원에 찾아갔습니다. 남편한테는 처음 보여주는 곳이라 뭔가 부끄럽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했는데 남편은 제가 민망하지 않게 아무렇지 않게 행동해 주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희는 먼저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하고는 고아원 나온 이후로 또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거든요. 제 결혼식 때도 오셨고요. 그날도 찾아뵙기 전에 미리 전화를 드린 상황이었습니다. 원장님, 유빈이 왔니? 네, 어제 말씀드린 건 안 그래도 어제 전화 받고 원장실이며 창고며 다 찾아봤는데 별다른 건 없었어. 네가 왔을 때 쌓여져 있던 속삭에만 겨우 있더라고. 이것도 겨우 찾은 거야. 이것 봐. 여기 유빈이라고 적힌 거 보이지? 네. 이건 누가 적은 거예요? 나도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 너를 고아원 앞에서 발견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그 흔한 편지 한 장도. 일단 애가 오니까 데리고 와서 달래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목욕시키는데 속삭이에 이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 새까맣게 까먹고 있었지 뭐니. 아마 어머니께서 적은 거 아닐까? 그런 거 치고는 글씨가 많이 삐뚤빼뚤한데. 그러게, 그건 좀 이상하네. 아무튼 찾아봐 주셔서 감사해요, 원장님. 저희 조금 있다가 가도 되죠? 그럼, 얼마든지. 저를 감싸고 있었다던 속삭이를 꼭 안고 고아원 마당에 자주 앉아있던 벤치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래도 수학이 있었네. 깊은 생각에 빠진 저를 향해 남편이 삥긋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저도 어색한 미소로 답을 하고 다시 속삭이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유빈이? 할머니!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 제가 가장 의지했던 할머니가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빨래 더미를 한가득 들고 계신 걸 보니 예전처럼 봉사를 하러 오신 것 같았습니다. 제 결혼식에 초대하고 싶어서 원장님과 선생님들께 청첩장 드릴 때 한 장 더 드렸는데 일이 있으셔서 못 오신다고 해서 아쉬웠거든요. 너무 오랜만에 뵙게 된 게 너무 반가워서 얼른 달려가서 안아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예전처럼 저를 같이 꼭 안아주시며 웃으셨습니다. 할머니와 같이 빨래를 널고 저희 셋은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찾고 싶어서 왔다는 걸 할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별다른 수확이 없었다는 것도 같이요. 그랬구나, 그랬어. 그렇게 엄마가 싫다고 하더니 이제 찾고 싶은 마음이 든 거야? 네, 제가 엄마가 되고 보니까 왜 그랬는지 궁금해졌어요. 무슨 사정이 있으셨던 건지 듣고 싶어요. 정말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니? 네? 네, 후회하지 않아요. 할머니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시고는 잠깐 기다려보라며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안에 들어가서 할머니의 가방을 가지고 오시더니 손바닥만한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수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수첩을 뒤적이시다가 한 장을 쭉 찢어 저에게 주셨습니다. 처음 보는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머니? 유빈아, 할머니 얘기 잘 들어라. 너희 엄마가 너 버리고 가던 날 내가 너희 엄마 봤다. 네? 할머니가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네가 엄마를 그렇게 죽어라 싫어하는데 말해줄 수 있겠니? 알려준다고 찾아갈 것도 아니고 괜히 혼란스럽기만 하지. 네가 이렇게 찾아올 때 그때 알려주려고 했단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 엄마 확실했어요? 이름이랑 주소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네가 고아원에 온 날, 그땐 나도 젊었으니까 자가용 끌고 봉사 다니고 했었단다. 그날도 봉사 끝내고 집에 가려고 차를 탔는데 시동 키려는데 대문 밖으로 누가 얼씬거리는 게 보이더라고. 누가 왔나 싶어서 나가는데 글쎄 고온이 잠든 간단쟁이를 두고 가지 뭐냐. 내가 놀라서 얼른 뛰어가서 불러 세웠는데 엉엉 울고 있더라고. 근데 붙잡아야 했는데 붙잡지를 못했단다. 집에 가는 차도 없는데 내 차 타고 가라고 태우고 너 원장님한테 데려다 주고 너희 엄마 집까지 데려다 줬단다. 그때 내가 주소를 외워뒀어. 이름은 가는 길에 물어봤었고 너한테 알려주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너희 엄마 사정이 너무 딱해서. 할머니가 강원도서 농사 지은 것들 파는 거 알지? 핵곡 나오면 핵곡, 고구마철이면 고구마, 옥수수철이면 옥수수 싸다가 너희 엄마한테 보내줬다. 작년까지 계속. 아마 그 주소가 맞을 거야. 찾아가 봐. 왜 붙잡지 않으셨어요? 왜 붙잡지 못하셨던 거예요? 무슨 사정이 있었는데요? 그건 만나서 들어봐라. 할머니 얘기를 듣고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받아든 종이를 꼭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저기를 찾아가도 될지, 그래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막상 어머니의 존재를 찾게 되니 두렵더라고요. 사실은 다른 사람과 잘 살고 있으면 어쩌나 싶고, 다른 자식이 있으면 어쩌나 걱정되고, 사정을 듣고 난 다음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보고 싶으면 그냥 보면 돼, 유빈아. 그래, 어디 한번 보자. 큰일이라도 나겠어 싶어서 남편과 함께 종이에 적힌 주소로 향했습니다. 적힌 주소까지 갈 수가 없어서 중간에 차를 세우고 걸어갔습니다. 달동네였거든요. 자식까지 버렸으면 잘 살기라도 하지. 이런 곳에 살고 있는 건가 하는 속상하면서도 괘씸한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올라가다 보니 종이가 알려주는 집에 다다랐습니다. 한 층짜리의 오래된 집이었는데 건물 벽에 덜렁 문이 붙어 있는 달동네의 흔한 집이었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남편이 종을 눌러줬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남편이 다시 종을 누르려는 순간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에선 눈물이 흘렀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어머니의 모습. 하지만 나를 볼 수 없는 어머니. 어머니는 시각장애인이셨습니다. 할머니가 왜 어머니를 붙잡을 수 없었는지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보는 순간 원망, 괘씸함, 증오, 분노 같은 감정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엄마? 누구세요? 저 유빈이요. 저 유빈이에요. 유빈아, 유빈아, 네가 어떻게? 제가 왔어요, 엄마. 어떻게? 엄마, 저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유빈아, 어딨어? 유빈아, 한번 안아보자. 유빈아. 처음 마주한 엄마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숨이 넘어갈 정도로 꺼이꺼이 울어댔습니다. 겨우 진정을 한 저희는 어머니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허름한 집,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팩에 담긴 주스를 저희에게 하나씩 건네주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차 같은 건 끓일 줄을 몰라서. 괜찮아요. 처음부터 안 보였던 건 아니야. 20대 때 직장 다니다가 사고로. 그때 네 아빠, 그 인간이 처음엔 다 이해할 수 있다고 감내하며 살겠다고 하더니 임신까지 한 나를 버리더라. 너를 어째야 하나 고민만 하다가 산딸 다가왔고 그렇게 네가 태어났고 어찌할 방법이 없었어. 키워보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원래 눈이 안 보이던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적응이 되지 않아서 더 힘들더라고. 그래서 그냥 택시 타고 고아원 아무데나 가달라고 했고 그렇게 너를 보내게 된 거야. 그런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차라리 낳지 않았으면 이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았을 텐데 너무너무 후회가 되고 미안하더라고. 그래도 잘 보냈다 생각할 때도 있었어. 앞이 보이지 않는 나보다 더 좋은 부모 만나서 사랑받으며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고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유빈아. 비록 한 달이었지만
너를 키우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 볼 수는 없었지만 네 냄새, 네가 옹알거리는 목소리 모두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나.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유빈아. 나는 평생 엄마 원망했어요. 너무 밉고, 너무 싫고, 너무 화나고. 그런데 엄마 얘기 들으니까 이제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엄마는 나를 지키려고 그런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 마음 이해해요. 이젠 내가 엄마를 지킬게요. 어머니와 저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를 볼 수 없는 엄마를 대신해서 제가 제 눈에 엄마를 더 많이 담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시부모님도 모두 적극적으로 저와 어머니를 도와주셨습니다. 아직 어머니에 대해 모르는 것도 많지만 분명한 건 제 어머니라는 것, 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새로운 집이 어색한지 적응이 많이 필요하신 것 같아 제가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 딸도 정말 예뻐해 주시고 육아도 많이 도와주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각막 이식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눈이 아주 예쁘십니다. 그 예쁜 눈으로 예쁜 세상 많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남편하고 같이 병원도 찾아보고 교수님도 알아보는 중입니다. 저는 음침한 아이로 손가락질 받는 고아로 자랐습니다. 세상이 날 버린 것 같았고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꿈꾸던 작가로 활동을 하며 사랑을 주는 남자를 만나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또 잃어버린 가족도 찾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많이 사랑하고 많이 사랑받는 날들만 있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헛되게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소중한 내 남편, 내 딸, 그리고 엄마 모두 너무너무 사랑해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